안녕하십니까. 글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 문란서생 진화입니다. 자, 오늘은 쟁점으로 보는 여성사건 제3화 오합지졸의 각자도생인가 애국애족의 강철대오인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네요. 구국의 강철대오인가. 누가 14연대 반군이 과연 어떤 군대였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편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때 본 건지 중학교 때 본 건지 교과서에서 본 건지 어디에서 본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그 원작자가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어떤 사내가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유명한 화가를 찾아갔어요. 그 화가는 초상화를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어머니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사진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조건을 붙였어요. 화가가 그 사진을 보니까 어머니가 애꾸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내는 그 어머니의 초상화를 그리되 애꾸눈을 온전하게 그려서 다른 사람처럼 온전하게 그려서 예쁘게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화가가 그 사내에게 된통 호통을 치죠. 이놈, 내 어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너를 세상 사람의 괄시를 받아가면서 너를 키우느라 고생을 하셨거늘 너는 그 모습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싫고 깨름직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머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가짜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려달라는 것이냐? 그게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이냐? 뭐 이러면서 크게 꾸지람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하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와 순천 그리고 동부 육군의 사람들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14연대 반군. 과연 그들은 누구가 주장하는 대로 애국애족의 강철대오, 구국의 강철대오, 그런 신성군대 의병, 의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합지졸의 각자도생이 빚어낸 우픈 처참한 비극이었을까요? 자, 오늘 그 진상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난 뒤 미군이 9월에 그 한반도에 들어와요. 그래서 미군정을 실시하고 군 창설 계획, 뱀부 플랜이라는 것을 짭니다. 먼저 각 도에 8개 중대를 설치해서 이거를 연대병력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1월 15일에 제1연대 서울 태능에 창설해서 남조선 국방경비대라고 부르고 조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자적 군대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정부도 수립되지 않고 또한 북쪽의 그 진주에 있는 소련군의 눈치도 보아야 했기 때문에 어떤 독자적인 군대 설립이라고 하지 않고 폴리스 컨스테빌러리, 컨스테빌러리는 뭐 경찰 부대 이런 뜻인데 뭐 말 그대로 경찰 부대인데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전경이라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 전경이라 그러면 경찰 예하 소속으로서 전투경찰 뭐 그런 좀 그 관계랑 비슷해요. 그래서 경찰에 소속돼 있는 경찰 예비대 뭐 이런 식으로 번역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46년 4월 춘천 제8연대가 창설되면서 기본적인 연대 구성은 완료를 해요. 그리고 46년 6월에 조선경비대로 개칭을 합니다. 하지만 장비하고 대우가 형편없어 가지고 46년 말까지 모병된 숫자가 7천여 명에 불과했어요. 본래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목표였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어쨌거나 2년 뒤에 48년 5월 28일에는 경비대 병력이 4만 1천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그리고 9월 1일에 그 정부의 국방부가 경비대를 국군으로 편입시킵니다.
이때부터는 경비대라고 부르지 말고 국군이라고 불러야 돼요. 가령 48년 10월 19일 여순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는 경비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셨듯이 한 2년여 동안 한 6배로 병력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경비대 모병 시 사상과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마구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대충 5부류의 사람들이 입대를 하게 됐는데 빈농 출신, 아주 가난한 농가 출신, 농촌 출신들 먹고 사는 거 그것만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생계형 입대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범죄자, 깡패나 실업자 이런 사람들도 입대를 많이 했다고 해요. 또한 단선단정 반대투정 과정에서 대량 발생된 지명수배자가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입대를 한 경우도 많고 이 2번, 3번은 황남준의 해전사 3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일부러 이 해전사 3을 언급하는 것은 여순 사건을 항쟁이나 의거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30년 전에 해전사식의 그 사관을 그런 지식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도리어 이런 식의 얘기들이 해전사에 이미 보인다.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서 좌익 활동을 하던 중 경찰의 추적을 받던 자,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피신처로 군대를 활용했어요. 그리고 5번째 기타, 그때라고 나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멋진 장군이 되고 그렇게 꿈을 키워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하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기타라고 해서 저는 이런 5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5호자를 써서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 제가 앞쪽에서 말한 이 오합지졸은 까마귀 호자를 써가지고 까마귀 떼가 그냥 두서없이 몰려있듯이 규율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런 군대를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람 5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군대다. 그래서 오합지졸이라고 5호자를 쓰는데 까마귀 호자 오합지졸과 5호자 오합지졸은 어쨌든 일맥이 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비대에 남노당이 침투 공작을 합니다. 그런데 남노당은 남조선 노동당의 준말이죠. 46년 11월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과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백남훈의 남조선 신민당이 합당해서 이제 대중정당으로서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대중정당인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어요. 이와 관련된 얘기는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얘기들 다른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 남노당이 47년 7월 7일 당 중앙에 군사부를 설치하면서 경비대 침투 공작을 개시를 했다고 해요. 그전에는 남노당은 주로 대중조직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군부대 내에서의 작전이라든가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은 제2차 미소공의가 결렬되고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되고 하자 이제 본격적인 침투 공작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48년 5월 10일 50선거 그때 이제 좌익 검거자가 많아지자 이제 또 도망다니고 그 사람들이 군대로 도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속하게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장교는 중앙당이 맡아서 관리하고 사병은 도당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장교는 정근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의 정당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관리를 하고 사병은 대부분 지역 안에서 다 모두 향토연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당이 관리를 했는데 이런 문제로 장교는 중앙당에 속하고 사병은 도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알 수가 없었어요. 비밀 조직들이니까. 그래서 14연대 항명과 무장반란이 일어났을 때 서로 몰랐기 때문에 14연대 반군들이
항명을 주도한 반군들이 같은 남로당 소속인 장교들을 써 죽여버린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해요. 이것은 나중에 이현상이 14연대 반군, 리더인 지창수 등을 만났을 때 그 중앙당 소속의 장교들 이름을 좀 불렀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14연대 반군들이 쏜 총에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창수는 엄청 심한 비판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지리산 입산해서 별로 힘을 쓰지 못했다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것도 빨치산 투쟁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도당에서 관리하는 사병들이 모여있는 연대, 여기에는 인사계 장악을 남로당은 굉장히 최우선시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사계를 장악하고 있어야지 어쩌다 우익계 사병이 입대라도 하기라도 하면 아주 안 좋은 보직을 준다든지 혹독한 훈련을 하는 쪽으로 배치한다든지 해서 도망가게 하고 탈영하게 만든 다음 그 빈자리를 주로 자익계 사병으로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연대 반군 항명과 무장반란 사태를 이끈 지창수 상사가 바로 인사계 담당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지창수는 14연대 연대당부 위원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죠. 남로당은 인사계 장악을 최우선으로 했으니까 14연대의 인사계 담당이 남로당원이 아니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꼭 지창수 남로당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항쟁, 의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남로당은 이런 식으로 경비대 침투 공작을 했는데 우익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우범자나 실업자는 애국표방 청년단체, 대동청년단, 서북청년단 이런 데 가입을 했는데 거기 가입을 하면 생활보장 및 애국자가 되므로 군대 입대할 필요가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서북청년단의 경우는 단체로 경찰에 흡수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제주 4.3이라든가 이런 사건 그 무렵이나 끝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아예 그냥 국립경찰로 편입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답니다. 또한 일부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우익 쪽은 굳이 그렇게 군대 입대를 서두르거나 많이 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교가 되어 출세해 보겠다는 그런 우파 청년들, 그 정도만 장교 코스를 찾아서 입대를 하고, 그런 정도였지, 좌익계처럼 체포를 피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대거 입대할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여순병란을 쓴 이태 선생은 당시 경비대의 내무반, 사병이나 하사관들 사는 내무반은 사회불만자들의 소굴이었다. 이를 통틀어 좌익이라고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태 선생은 당시 좌익이라는 게 남로당이랄지 기타 여러 좌익정당에 소속한 그런 당원이 아니라고 해도 어떤 반이승만, 어떤 반정부적인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좌익이라고 했지, 꼭 어떤 당원, 공산당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좌익정당이라 이래야만 좌익이라고 한 건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순사건의 주역인 14연대의 창설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6년 2월 15일 광주 인근의 광산군 쌍촌리에 제4연대가 창설이 됩니다. 이때도 모병이 어려워서 신체검사와 구두시험만으로 마구 뽑았다고 해요. 그리고 2년 뒤 4연대에서 차출된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삼아서 여수 제14연대를
창설합니다. 근데 이 차출된 1개 대대에서 차출된 그 하사관 50여 명이 좌익계였고, 그 차출된 1개 대대 대제대장은 안영길 대위였는데 숙군대상 자경 혐의자였어요. 다시 말해 광주 사연대 중에서 평소 까다로운 행동을 하거나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들로 14연대를 창설했는데, 그때 차출된 그 요원 약 1개 대대가 800여 명이었다고 해요. 이들은 한 2년 정도 같이 지내고 했기 때문에 동료 의식이나 연대 의식이 비교적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여순 사건이 진행되면서 오합지졸 중에 특히 이들이 가장 끝까지 서로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어떤 전투를 한다든지 빨치산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광주 사연대와 여수 14연대는 사병 반수이당이 전남 도당에서 침투시켰다고 그 도당 조직 남로당 전남도당 그 조직을 맡는 그런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14연대가 제주도로 보내려고 하는 1개 대대, 이것도 그 14연대에 1대대, 2대대, 3대대, 3개의 대대가 있었는데, 그냥 1대대, 대대 하나 뽑아가지고 보낸 게 아니고, 3개 대대에서 다시, 인원들을 뽑고 배정해서 1개 대대의 이제 그 수를 만든 다음에 그들을 제주도로 보냈는데, 거기에 문제 하사관이나 사병이 다수 포함됐대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인사계를 담당했던 지창수가 발견을 해가지고 자기 그 좌익계 하사관들에게 알린 거죠. 자, 이래서 안종철 박사가 여순사건 연구청서 4집에 이러한 당시 국방경비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당시 모병 실태로 보아서 군인들에게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 제 표현대로 하면 당시 그 국방경비대는 애국 애족의 강철대오, 구국의 강철대오, 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오합지졸에 가까운 군대였다. 자, 그런데 그런 오합지졸에 가까운 군대가 어떻게 뭐 2,000명, 평균 2,000명, 많게는 뭐 3,000명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그 봉기에 가담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정말 그 동포의 학살에 반대하고 미군 즉시 철퇴 같은 그러한 가치라든가 그런 슬로건을 공유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그 주동자의 경우에는 숙군의 공포, 즉 좌익에 속해 있다는 것이 발각돼서 그 체포되거나 처벌받을까 하는 그런 공포 때문이었고, 대부분의 일반 사병들은 전장 파병의 두려움. 지금 제주도는 준전시 상황이에요. 그곳에 가면 전투를 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게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장 파병의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항명과 무장반란이 일어났을 때 동참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이미 총과 탄약을 갖고 있는 주동 하사관들이 그렇게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벌떼처럼 일어나서 휩쓸려서 그 봉기에 가담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반경 감정이 또한 공유하는 감정은 실제로 이 반경 감정이었어요. 이것은 조금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와 당시의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그때 그 14연대의 3분의 2 이상의 군인들이 봉기, 무장반란에 그 참가하게 된 것은, 참가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이러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그 분석한 것이고, 그 당시에, 여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 그때 붙잡힌 하사관인 유창남 중사의 신문 기록, 이게 28일 10월 28일에 있었던 그 인터뷰, 신문 기록의 영문판을 그 존 메릴이 자기 책에 이제 써놓은 건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당시 그 14연대의 항명 사태와 무장반란 그러한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직접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도 세월이 한참 지나서 가령 뭐 그 당시 14연대 군인들이 뭐 지금 뭐 60, 70, 80이 돼서 증언한 게 아니라 그 사건 하루 이틀 뒤에 그 증언했던 내용들, 신문을 통해서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 얼마나 현장감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러한 것들을 좀 길더라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유중사는 병사들에게 이 소동의 내용에 대해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가서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동포의 학살을 반대한대, 한대, 미군 즉시 철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결국 얘기해봤자 제주도에 가면 죽는다, 말 안 들으면 쏴 죽인다, 이런 말들만, 똑같은 말들만 하더래요. 부대는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반란군이 부대 밖으로 나오면서 동조자들이 늘어났다. 유중사는 이들의 수가 1,000명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했다. 자, 병사들의 소동과 더불어 칼빈과 M1 소총을 난사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구국에 강철되고 애국애족에 강철되오면 이렇게 총을 난사하고 무슨 산적 마적대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상황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란군은 대응을 갖추지 않고 숫대들처럼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여순 사건을 기록했다는 어떤 그림, 여기 어떤 연구소에서도 그건 역사 기록화가 아니라 역사 왜곡하다, 이렇게도 평가하시던데, 거기를 보면 철모도 안 쓴 완전 군장을 한 군인들이어야 맞는데, 철모도 안 쓴 군인들이 무슨 제식 하는 것 같은 대형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반군에 속해서 같이 움직였던 유중사는 대형을 갖추지 않고 솥대들처럼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자, 이렇게 솥대들이 그냥 우하고 몰려가듯이 여수 시내를 향해서 가는데, 이때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사람들은 따라가다가 도망간 사람들이 꽤 돼요. 가령 돌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렇게 따라가는 척 하다가 북동이나 이런 데서 배 얻어 타고, 그 당시엔 돌산대교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야지 넘어올 수 있었죠. 그래서 집으로 도망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방금 그것은 항명과 무장반란이 일어나서 시내로 향하기까지의 그 모습을 유창남 중사가 진술한 것이고, 지금은 여수경찰서를 습격 및 점령하고 순천으로 타는 기차를 타기까지의 그 모습을 진술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이 특히 항쟁 의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지 얘기들을 안 해요. 대부분의 병사들이 고함을 지르고 총을 쏘아대며 돌아다니며 말하길, 이곳을 뜨자. 우리는 여수를 쑥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계속 머물다간 죽을 것이다. 기차에 타라. 여기서도 지금 우리는 의로운 동포의 학살을 반대하고 미군 즉시 철퇴를 위해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자기들의 명분을 얘기하지 않죠. 자, 다른 사람들은 멍한 상태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서 있을 따름이었다. 흥분과 혼란, 소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충동적 행동을 하도록 했다. 그들은 살해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서두르기 시작했고 여수를 탈출하기로 결정했다. 모두들 기차에 타기 시작했다. 객차 내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고 병사들은 모두 술 취한 사람들처럼 흥분해 있었다. 오직 일부 병사들만이 공포로 인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나 대부분은 공산주의 노래를 불렀다. 자, 이 모습 보십시오. 어떻게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애국애족의 단일대오, 구국의 강철대오처럼 보이십니까? 이거는 분석이 아니라 당시 참여한,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건 직후에 잡힌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아주 현장감이 있죠.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서 한 증언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유창남 중사도 초기에 잡혔지만 그보다도 먼저 잡힌
방금 포로들이 밝힌 봉기의 이유와 목적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동포의 학살을 거부하고 동족의 학살을 반대하고 미군 즉시 탈퇴를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게 아니라 반란을 일으킨 경찰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도리어 뭐 그 선동 내용 중에 경찰이 14연대로 쳐들어온다, 뭐 양민들을 학살하면서 막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14연대 반군들은 경찰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진압하러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성으로 가다 잡힌 반군 26명은 제주도 출병 전에 무기를 획득하는 과정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초창기에 반군 포로들을 잡아서 신문해 보니까 동포의 학살을 거부, 미군 즉시 철퇴라든가 이런 소리는, 이런 목적 때문에 나는 반란에 참가했다, 이런 소리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성으로 가다 잡힌 반군 26명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수에서 순천으로 진격한 군인들이 뭐 광양이라든지 보성 벌교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를 봉기가 확산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낙오된 병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고향이 그쪽인 병사들이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주장들이 있어요. 뭐 총이 생기니까 뭐 집에 가면 그동안 나를 우습게 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벌벌 떨게 될 것이고, 뭐 그래서 한번 집에 가보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지는 의외로 구례경찰서라고 특정을 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뭐 지리산 어떻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구례경찰서로 특정을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4연대와 14연대의 반경찰 감정이 아주 깊었기 때문인데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일경 출신 경찰에 대한 보편적인 반감, 이거는 일제시대 순사에 대해서 뭐 식민지 시기를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반감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건 밑에 깔려있는 보편적인 정서이고, 이 경비대 사람들은 경찰 예하부대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괴감이 또 밑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인 반감 가지고 뭐 그 경찰을 쏴 죽인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원한들이 있어야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가 쉬운데, 자, 구체적인 원한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47년 4월 광주 4연대 병사들이 순천경찰서를 습격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료의 형 하나가 수감되어 있는데 좀 부당한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30km 이상이 떨어진 순천경찰서를 4연대 병사들이 무장하고 습격한 일이 있었고, 이때 순천경찰서 이쪽하고 원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47년 6월 영암서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국방경비대의 모자에 있는 그 표식이 무슨 경찰의 그 모자에 있는 단추에 있는 무궁화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사쿠라, 그리고 우리 쫄병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농담을 하다가 결국은 이 그 사연대 병사 하나가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나서도 폭행죄로 끌려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연대 병사 300여 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영암서를 습격합니다. 아주 크게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6명이 사망하고, 그러니까 사연대 병사 6명이 사망하고 10수명이 부상당하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 일이 수습되고 나서 그 사연대는 관련 장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경찰은 오히려 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그 사연대 쪽에서는 더욱 괘씸하게 생각하고 큰 원한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일은 14연대가 관련된 건데, 여수 14연대가 48년 9월 24일이니까 여순사건 일어나기 한 달도 안 됐던 때죠. 그럴 때 그 구례로 휴가 갔던 병사 하나가 술 취한 경찰에게 매맞는 이발사를 도왔어요. 그러다가 휴가를 나온 14연대 병사 8명이 달려와서 이제 도와주다가 모두 경찰서로 끌려가서, 구례경찰서로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14연대 병사들도 구례경찰서로 몰려가서 분풀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 영암서 사건을 알고 있던 그 장교들이 말리고 말려서 진정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바로 구례경찰서하고 14연대하고는 큰 원한이 생겼던 겁니다. 언제 한번 손봐주자 이런 입장이었죠. 자, 그래서 지창수가 그 항명을 선언하고 무장반란을 개시했을 때 그때 경찰을 응징하자고 한 선동이 커다란 효과를 발휘했다는 거. 그때 뭐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미군 즉시 철퇴, 뭐 예를 들어서 뭐 38선이 터졌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러한 슬로건들 중에 뭐 그걸 공유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뭔 소리지 하는 사람도 있고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다 달랐지만은 경찰 응징하자고 한 것은 모두 공유하는 정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신의 한 수라고 지창수가 아주 똑똑해서 그런 걸 활용해서 14연대를 한 방에 휘어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뭐 그 신성군대의 리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반군은 뭐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미군 즉시 철퇴라든지 뭐 통일이라든지 뭐 이런 가치를 공유한 애국애족의 강철대오, 구국의 강철대오, 단일대오가 아니라 저는 5부류의 사람들이 합쳐져 있는 오합지졸 그런 군대였다. 복잡한 군대였다. 그리고 이해관계도 다 다른 그리고 그것이 까마귀 오자 쓴 오합지졸하고도 다름없는 그런 면이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 근거가 이런 것들입니다. 순천에서 12연대 송오림주의의 호령 한 번, 꾸지람 한 번에 187명이 생포, 그러니까 투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반군에는 적극 저항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다수의 사병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국군 전문가인 노용기 교수가 그 뭐 논문이라든지 강연 이런 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4연대 봉기에 참여한 그 반군들 대다수는 거기에서 이제 뭐 주동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남로당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빼면 그냥 그 구례경찰서 짭새들 좀 혼내준다 이런 말로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그 같은 그 대한민국 국군하고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뭐 산으로 가서 유격투쟁을 하네 뭘 하네 이러니까 처음에 그 14연대를 출발했을 때하고 얘기가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금 대한민국 국군하고 싸울 이유가 뭐냐 이래서 가령 송오름주의가 한번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호통 한번 치니까 바로 투항해버리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소령 21일 새벽 합구 도착해서 서로 투항하라는 심리전을 벌여서 일개 중대를 생포했다는 얘기가 한국전쟁사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송오림중위가 이렇게 187명을 투항시킨 것과 이 박소령이 한 것이 뭐 혹시 같은 일을 그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8년 11월 19일 날 구례에서 이건 여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한 달 뒤죠. 그러니까 이미 그 살아남은 도망간 반군들과 반도들이 지리산이라든가 백운산 이런 데를 이제 유격정부로 만들어서 유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큰 전투가 한 번 일어났는데 그때 반군 200여 명이 사살되고 500여 명이 그러니까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 메릴 책 158쪽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존 메릴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큰 전투가 의외로 한국 측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찾아본 이유가 이 200여 명 사살됐다고 하는 반군, 여기에 민간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민간인 학살을 숨기려고 한국 측에서는 이 큰 전투를 기록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리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존 메릴은 500여 명이 생포됐다, 반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투항하는 반군들, 군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여순 사건으로 1호 박사인 첫 번째 박사학위를 딴 성균관에서 김덕중 박사의 책 빨갱이 탄생 131쪽을 보면 여수와 순천에 있던 봉기군 주력, 백운산 거쳐서 지리산 들어가는 과정에 많이 체포됐다. 자, 지리산 들어가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많은 반군들이 만약 애국애족의 단일대오 그리고 강철대오라면 왜 그렇게 쉽게 투항들을 할까요? 자신들이 내세운 슬로건, 그런 가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런 싸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직장 동료 군인들, 장교, 사병도 쏘아 죽이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쉽게 투항들을 해버린 걸까요? 앞서 말했지만 14연대 대다수의 반군의 봉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구례경찰서에 가서 경찰들 좀 우리가 원한 관계에 있는, 우리를 우습게 알았던, 무시했던 경찰들 좀 혼내주자, 이 정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유격전을 벌인다 어쩐다고 대한민국 국군과 정말 전투를 벌이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굳이 그럴 것이 있을까 하고 입산 직전에 투항해버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저렇게 투항해서 군사재판을 받아가지고 뭐 사형을 당한 사람도 많았고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을 언도받고 교도소로 간 사람들이 많은데 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풀려서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몇 년 뒤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교도소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안 일어났으면 그런 일도 없을 거고 지금 반경감정으로 선동해서 애꿎은 수천 명의 반군들, 반국가라든지 반대한민국의 싸움을 하려고 일어난 사람들이 아닌 그냥 경찰들 혼내주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군인들이 어처구니 없게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14연대 반군 주동자들, 그들이 정말 의적이나 의병이나 무슨 구국의 강철대오처럼 신성군대라고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 오합지졸 5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군대, 그 군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말 우픈 그리고 처참한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